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불법 촬영 혐의로도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옆집 소리를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댄 채 녹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대 공무원이 분실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근무처에 보관 중인 주민등록증을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윤성 교수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왜 오 교수님 잘랐냐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잠깐 좀 못 나오셨던 거고. 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님. 네. 다음 주에 안 나오시죠? 이제 저도 쉴 때가 됐잖아요. 좀 편히 쉬십시오. 자, 오늘 좀 마지막 쉴까요? 방송 백성문 농담이고요. 진짜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거잖아요. 3년 만에 휴가 가는 거예요. 3년 만에. 네, 한번 봐주세요. 사모님하고 같이? 아니 네. 혼자?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가야지. 알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요즘에 이 배추값이 폭등을 하면서 일반 가정이나 식당 사장님들 모두 울상이시라죠. 특히 식당에서는 사장님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하면 속으로 그거 가지고 그냥 막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중국산 김치로 갈아타셨거나 타는 걸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거 참 김치 없이는 또 밥 먹는 건 불가하고 그렇다고 중국산 김치를 또 그거 좀 그렇고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서연 기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금요일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그리스 현지 축구 경기를 중계하던 우리나라 유튜버가 라이브 도중에 이 폭행당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전해드렸죠? 자, 니코스라는 이름의 그리스 분이 직접 한글로 댓글을 주셨는데 저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 5명 개 XX 우리 경찰이 꼭 잡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그리스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아주 그냥 걸쭉한 우리나라 욕설과 함께 대신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사건 반장 보면 옛날 한국 살 때 봤던 수사 반장 보는 느낌이에요 하신 콜로라도의 케일리님, 엄마가 요새 이거 재밌더라 하면서 TV를 트는데 어머나 사반인 거예요. 순간 엄마도 했습니다 하신 장현영님, 그리고 황정임님, 꼬꼬미님, 김지우님, 권성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스의 사반 뉴스의 교수님 6번. 좋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슬금슬금 다가와 슬쩍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대문을 나선 여성 갑자기 멈춥니다. 집 앞에 무언가 물건들이 놓여 있죠. 이거 누구 거지? 그냥 놓고 간 건가? 고민하는 모습. 자, 그냥 가는가 싶더니 다시 스톱. 다시 이거 살피면서 만져도 보고 주섬주섬. 그런데 꺼내 들더니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득템했네 하는 표정과 함께. 자, 보무도 당당히 어딘가로 가는 저 여성, 대체 뭘 가져갔습니까? 한 인테리어 업자가 줄눈 시공하러 다세대 주택 3층에 방문했는데 장비들을 다 들고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저렇게 1층 문 밖에 놔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 끝나고 내려와 보니까 쓰레기 봉투 20장과 물티슈가 없어져 있었던 건데요.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어떤 아주머니께서 슬쩍 가져간 겁니다. 경찰에 신고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경비만 더 들 거라고 그냥 물건 폐기 동의서를 쓰라고 조언을 받았다는데요. 제보자는 도난당한 물품이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여성이 너무 괘씸하다면서 어떻게 처벌 조금 가능하냐 방향이 있을지 묻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백 변호사님, 네. 뭐 물티슈 그리고 쓰레기 봉투 20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유 진짜 저 영상을 보니까 진짜 이 피해자 네.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기도 하겠어요. 일단 저 아주머니 검거됐다고 합니다. 예. 그 검거됐다는 뜻은 저게 범죄라는 뜻이겠죠. 일단 저 아까 그 물티슈하고 쓰레기 봉투가 누가 버린 물건처럼 보이나요? 새 겁니다. 아이고야. 그럼 버린 물건이 아니라는 거는 뭐 저 아주머니도 아셨으니까 갈까 말까 하다 집어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 물건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가져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건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즉 가져가고 싶으시더라도 저런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신고자 기지 알아챈 경찰입니다. 자, 112 종합 상황실 경찰들의 엄청난 활약 준비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112입니다. 어디야? 신고자분 뭐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에요 지금 계신 데가? 나 아직 신우지. 시내 어딘데요? 원래 완전센터 건너에서 아직 택시 잡고 있어. 지금 저기 도로에 서 계세요? 아니? 나 아직 신세포도 신고 있어서 발 아파. 술 안 먹었는데. 저 옆에 누구 있습니까? 남자예요? 네, 출동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양 변호사님. 저 내용이 야. 저거 우리 시청자분들 물론 사반 시청자분들이라면 저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진작에 가시겠지만 저게 이제 대구에서 지난 5월에 새벽 시간대에 있었던 경찰과 신고를 한 여성의 피해를 했던 여성의 전화인 겁니다. 이제 강제추행을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고야. 남성이 계속해서 옆에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못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마치 친구에게 전화를 하듯이 그러니까요. 나 시내야. 그런데 뭐라고 했죠? 119 신고센터 건너편이야.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예. 그리고 흰색 구두 신고 있어서 발 아파. 발 아프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떤 지금 복장을 하고 있는지 뭐 경찰에게 그렇죠.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 알아듣고 출동하겠습니다. 바로 검거가 된 거죠. 이야. 자, 교수님, 물론 얼마 전에 그 아빠 짜장면 먹고 싶어 112에 전화해서 정말 그때도 피해자를 구조한 사건 이후에 112 상황실 직원들도 이런 전화에 대해서 장난 전화라고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자, 하지만 그래도 장난 전화가 훨씬 더 많긴 많거든요. 네, 사실 이제 장난 전화는 많은데 지금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이 그 기억나시겠지만 수원의 그 오원춘 사건 같은 경우에 예. 그때 정말 그 안타까웠지 않습니까? 이 감각의 문제인데 이전에는 저렇게 답하면 뭐 장난 전화냐라고 이게 탁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112 종합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전화가 딱 걸려오면은 벌써 이제 감각적으로 이거는 뭔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흥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차분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112에 전화를 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그 상황이 정말 그 경찰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전화를 건 그 저기 여성도 그 아주 뭐 이렇게 기지가 있지만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그 112 상황실에 있는 경찰관 이분도 아주 노련하게 잘 대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요즘엔 말이죠. 정말 저런 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이렇게 툭툭툭 치면 그래도 위치 추적을 통해서 출동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안성기 아이유 투병 고백. 자, 가수 아이유 씨, 이지은 씨가 지난 주말에 열린 콘서트에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한 부분에 대한 또 고백을 했다고요. 네, 가수 아이유가 지난 18일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그 귀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고충을 팬들에게 털어놨습니다. 그 청력에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 1년 전부터 귀를 잘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히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번 공연도 준비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전날 공연 말미부터 귀가 안 좋아져서 당일 리허설 때까지 지옥처럼 보냈다면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오늘 공연도 여러분이 다 하신 거라는 팬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이유가 앓고 있는 증상은 개방성 이관증인데요. 하품을 할 때처럼 귀가 비정상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호흡 소리나 이명이 들리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음악을 하는 분이 귀가 야 참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배우 안성기 씨 얼마 전 영화 이 한산에서 봤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이거 뭐지? 싶었는데 또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배창호 영화 감독 데뷔 40년 그 특별전에 배우 김보연 씨의 부축을 받으면서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봤던 안성기 씨의 모습보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고요. 예. 네, 가발을 쓴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소속사에서 안성기 배우가 지금 혈액암을 앓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회복과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조금 나아져서 지금 외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건강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발을 벗으면 민머리이기 때문에 한산 무대 인사도 이것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당분간 작품 활동을 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요. 꼭 건강 회복하셔서 다시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영화 한산은 조금 저렇게 악화되기 전에 촬영을 미리 끝냈던 네, 건가 그런 것 봐요.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어떤 웨딩 사진 자랑입니다. 저희가 웨딩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평범한 사진이 아닙니다. 함께 보시죠. 자 사진 속 두 사람 각각 하얀 드레스 그리고 정장 차림. 딱 봐도 뭐 웨딩 촬영 결혼식을 앞두고 기념사진을 찍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 사진 속 주인공 두 사람 놀라지 마십시오. 불륜 커플입니다. 결혼식을 못할 것 같아서 휴대전화 배경 이 사진으로 쓰려고 이걸 찍었어요 하면서 자신들의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이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겁니다. 자, 김 기자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한 돌싱 여성이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과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을 유명 불륜 카페에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륜 카페요? 예, 이 여성은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과 남성의 카카오땡 멀티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려고 찍었다면서 이 웨딩 사진을 찍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더 늙기 전에 가장 젊을 때의 사진을 찍고 싶었다면서 악플은 사절한다. 악플 달 거면 그냥 뒤로 가기를 눌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뒤로 가기 눌러야겠네요. 약간 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자, 양 변호사님, 어제 말이죠. 저희가 이 안에 십수년간 이어진 외도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남성의 이 사건을 전해드렸는데 거기서도 불륜 카페가 등장을 합니다. 와, 진짜 어디까지 가려고 세상이 요즘 말이죠.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집단 행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 죄의식을 흐리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뭔가 나쁜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나쁜 일이라는 생각마저도 잊어진다라고 하는데 저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뭐 그래서 저렇게 불륜 카페라는 걸 만들어서까지 서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간이 크게 부으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저건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본인들은 저 얼굴을 가리고 내지는 뭐 자기의 어떤 카카오 그 프로필 중에서도 공용 프로필로 써서 저게 세상에 안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경로로 엉뚱한 사진들 바깥에 나와서 공경 겪는 경우들 우리 사반에서도 많이 소개하잖아요. 예.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렇게 명백한 증거를 세상에 드러내놓는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백 변호사님 유출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올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저도 와 세상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너무 당당하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당당한데 저게 나중에 본인의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본인의 뭐 사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무조건 순자로 해. 아, 예, 이거 곧 태어날 손녀딸, 넌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의 이름을 순자라고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머리가 아픈 며느리의 사연이죠. 네. 글쓴이의 집에 태어난 조카의 이름 짓기 때문에 온 집안에 난리가 났다는 사연입니다. 글쓴이의 언니는 결혼 후 친정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시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언니가 딸을 낳았는데요. 시아버지는 임신을 했을 때부터 아들이면 좋았을 거라고 아쉬운 내색을 하면서 여자아이니까 이름을 촌스럽게 지어야 다음에 아들이 잘 태어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의 언니는 이 말을 농담처럼 듣고 넘겼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자 시아버지가 순자라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첫째 여자아이가 기가 세면 안 되니까 순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순자라고 지어야 한다는 건데요. 언니 부부는 요즘 세상에 누가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짓냐부터 아이를 위한 이름이 아니니까 안 된다며 반대했더니 시아버지는 그동안 해줬던 며느리 차, 조리원 비용, 집까지 모든 지원을 다 뱉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의 언니, 그러니까 며느리는 그동안 시댁과 고부 갈등 없이 잘 지냈던 터라 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순자라는 이름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은 부모의 어떤 입장보다는 뭐 둘째는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이 누나는 좀 약간 옛 느낌 나는 이름을 가야 된다. 좀 촌스러운 느낌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를 좀 짚고 싶어서 좀 그걸 지금 따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퓨처 핸즈업 타임. 야, 순자라니 더군다나 아들 낳으라고 누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어떻게 시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손. 시아버지 정신 차려. 예, 이건 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파트 사줘, 차 사줘, 조리원 비용 대주어, 시아버지 얘기 듣는 게 남는 장사야. 아무도 안 계시죠? 저는 절충설. 아유, 얄미워 아니 죽겠어.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일단 지금 이 분이 집도 아버지한테 돌려드리고 조리원 비용도 돌려드리고 차값도 돌려드릴 그런 자력은 안 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름을 지었다가 아이가 유치원 갈 때쯤 개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진짜. 그냥 지금 시점에서 그 사이에 중간에 타협을 아이가 나오지 않겠어요? 좀 둘째가? 하시고 예전에 여성 이름이 끝에 자자로 보는 거 있죠. 아들 자자로 끝나는 이름 있잖아요. 그게 일본식 이름 짓는 맞습니다. 법입니다. 순자는 무슨 코예요. 예, 무슨 코, 준코, 아키코 다 일본 이름이거든요. 그걸 시아버지께 알려드리고 맞습니다. 외색은 따르지 말아야겠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시고 아버지, 시아버지도 좋아하실 만한 이름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지으시죠, 서로. 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자는 준코, 영자는 에이코, 그리고 정자는 마사코. 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그 아들을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개인적인 뭐 취향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뭐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또 딸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기가 세면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조차도 상당히 좀 비논리적이고요. 아까 이제 얘기 나왔지만 지금 미자, 숙자, 영자, 순자, 희자, 화자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외색으로 해가지고 화자 같은 경우는 하나꼬거든요. 이게 일제시대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을 갖다가 뭐 굳이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뭐 개인의 어떤 그 개성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해줬던 며느리 차, 조리원 비용, 집 다 내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돈이면은 자식들을 갖다가 마구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게 부모님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처음에 이제 뭐 순자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철학적으로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 이제 그 이제 일제 외색의 그 어떤 이름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를 설득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버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자라는 이름이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건데 양 변호사님. 짧게 한마디만 보태자면요. 참고하십시오. 이건 징역이고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일단 받은 거.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요구 못 합니다. 아 진짜요? 야 줬다 뺏는 건 안 된다고. 됩니다. 예, 그거부터 말씀해 주셨어야죠. 자, 서울 상계동 사시는 윤주현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얼마 전 비가 막 오던 날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 한 통을 받으셨다고요? 예. 자, 차 운전석 조수석 창문이 다 열렸어요. 어머,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비 오는데 다 젖겠다. 어쩌죠? 제가 밤 8시에 들어가는데 어쩌나. 자, 그랬더니 잠시 후, 자, 사진이 저렇게 세상에 그 이웃이 자신의 우산을 윤 여사님 차 창문에 비 맞지 말라고 저렇게 꽂아놓고 간 겁니다. 야, 사반의 이 훈훈한 미담을 꼭 알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직 살만한 세상 아닙니까? Ville dans la brume, noir qui consume, boulevard glacé. Oh oui, je veux regarder. blanc vin blanc. 등산하려고 샀는데 등산 빼고 다 다녔네. 내 아들 너무 편하게 본 거니? 응? 어떤 길도 편하게 무브 코오롱 스포츠.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불법 촬영 혐의로도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저희가 처음 발생 때는 전해드리지 않았었는데 이규현 코치 전 코치겠죠. 오늘 첫 재판이 있었다는데 어떤 혐의인지부터 살펴보죠. 네,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으로 은퇴한 이후로는 코치로 활동해온 이규현 씨는 지난 6월 대학에 입학한 미성년 제자를 불러서 입학을 축하한다며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20분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이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비공개로 열린 겁니다. 자, 비공개로 일단 재판이 진행이 됐다는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가 나왔어요. 일단 이 범행 시도가 한 차례로 끝난 게 아니라 술을 먹이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수차례 시도했다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간미수 혐의와 함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 혐의도 지금 적용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근데 성폭행 미수 혐의는 부인을 하고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 변호사님 왜 그럴까요? 불법 촬영은 디지털 증거가 명백한 게 불법 촬영이잖아요. 이건 부인해봐야 의미가 없죠. 아이고. 근데 이제 강간미수 같은 경우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 내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너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교수님께는 좀 이따 여쭤볼게요.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규현 전 코치 좀 이 보도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정말 저는 솔직히 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빙산계에 있었나?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2016년, 17년에도 지금 이 정도 성폭행 사건까지는 아니었지만 국제빙상경기연맹의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대회 당시에 10대 제자를 여러 차례 이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상황에서 이 제자가 불편한 기색을 계속 노출했는데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과거에 구속된 전력도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성범죄와 상관없는데요. 2005년 9월 달에 새벽에 50대 행인을 차로 치고 달아나서 이 행인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됐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효과만 3번이나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3차례. 하하.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빙판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김 기자, 이 검찰이 구속을 할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앞서도 아니 이러고도 빙상계에 있었던 거랍니까? 막 제가 그랬잖아요. 이규현 씨 집안이 정말 빙상계의 대한민국 빙상계의 큰 손이었다라는 사실을 검찰이 거기에 적시를 할 정도였어요, 영장에. 네, 이게 이 씨의 아버지 이익환 씨와 형인 이규혁 씨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인숙 씨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데요. 그보다는 빙상연합회가 지난해 빙상연맹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이규혁 씨의 일가족이 24년간 회장직을 독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부친인 이익환 씨가 1992년부터 8년 동안 제2, 3대 회장을 지냈고 2000년부터 15년 동안은 이규현 씨의 모친인 이인숙 씨가 5번이나 연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부터는 형인 이규혁 씨가 통합되기 전까지 회장을 지낸 겁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규현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전직 회장이었던 이 아버지와 형,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성추문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네, 이익환 씨 같은 경우 이제 아버지죠. 1970년 3월에 전지훈련으로 일본 삿포로로 떠나서 그 귀국하기 전날 19살이었던 제1교포 여성을 스케이트장 주변 공원으로 불러내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형 이규혁 씨 같은 경우 94년 12월에 일본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에서 또 성추문에 휘말렸었는데 당시 이제 고교 선수였었는데요. 이 월드컵이 끝나고 파티가 열렸는데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서 일본 여자 선수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과거에 이 가족 전체에 대한 이런 성추문에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불거지 이규현 씨가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과거 아버지 또 형의 얘기까지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상황인 건데 교수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음주운전 3번 적발 심지어 또 뺑소니로 사람을 치어서 사망까지 했던 사람이 얼마 전까지 빙상계에서 코치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집안의 어떤 아까 뭐 저희가 로열 패밀리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것과 결부를 짓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음주운전 3번 하고 또 뭐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들고 하면은 이미 뭐 퇴출이 돼도 뭐 이전에 됐을 텐데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그것을 보면은 이 집안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부터 아들들 해가지고 한국 빙상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 같은 그런 존재인데 사실 그 내부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뭐 아버지 또 그 형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제 그 해당되는 그 본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 빙상계에 있어서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민폐를 크게 끼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 보는 그런 시각에서는 아니 저 집은 도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저런 식으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아들이 뭐 코치를 갖다가 하면서 저런 일까지 벌리느냐라고 하는 뭔가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진 말이죠. 피해자들의 이제 증언, 나도 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보통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그 집안에 있다 보면, 꼭 뭐 이 경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불이익을 걱정해서. 아니 저기 자막으로 로열 패밀리 가니까 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왕족 그냥 이렇게 불러야 되는 24년 동안 회장을 한 집안이 독점하는 일이 요즘 세상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까 설명하는 걸 듣고. 그러면 그 24년 동안 매년 몇 명씩의 제자들이 키워졌을 것이며 그 밑에서 지금도 지도자급으로 있는 또 선수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설령 피해자가 더 나오더라도 얘기 못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 아닐까, 의혹 검찰도 아닐까?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대한민국 체육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지금 세계적인 선수도 배출했는데 아직도 이런 식의 정말 예전 몇십 년 전에 있을 법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고요. 이거 체육협회들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제발 좀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좀. 하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심각성 정말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더더군다나 심각하다는 그런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한 남성의 이 소름 돋는 스토킹 행각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통해서 얘기 들어보시죠.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이상함을 느낀 건 올해 초부터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다시 외출을 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면 유독 옆집에 사는 40대 남성과 자주 마주쳤다는 건데요. 수상함을 느낀 여성은 CCTV를 설치했고 촬영된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남성이 여성의 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댄 채로 녹음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이러한 장면에 충격을 받은 여성이 남성에게 따져 물었지만 오히려 남성은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혼자 사던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며 녹음을 한 이 남성은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자, 지금 사진에서 잠깐 보셨지만 저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옆집 현관 그 문틈에다가 이걸 갖다 대고 거기서 나온 그 미세한 소리를 녹음을 했던 겁니다. 그런 거죠. 네, 너무 깨름직한 일인데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여성이 겪었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옆집에 사는 남성이 문 바로 앞에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수상함을 느꼈던 여성은 자신의 현관 앞에 몰래 CCTV를 달았다는데요. 거기에 아주 기묘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새벽 1시쯤 한 남성이 헤드폰을 쓴 채 휴대전화를 현관문 쪽으로 들이대면서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남성의 이상한 행동은 하루에도 많으면 대여섯 번씩 반복됐다고 합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새벽 1시. 도대체 새벽 1시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처럼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잡았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그렇습니다. 성적 흥분. 어쩌면 좋습니까, 진짜? 너무 황당해. 보통 이런 게 걸리면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제 본인이 처벌받을 걸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이제 뭘 무마해 보려고 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하고 당신 집을 생각하면 제가 성적 흥분이 돼서 그래서 한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본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저 피해 여성에게 대놓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찰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피해 여성이 물어보니까 왜 그랬어요? 당신 생각하고 당신 집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돼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걸 이런 유형의 인간을 어떻게 이해가 해야 합니까 이거? 예? 일종의 이제 그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으로 저희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적 자극을 얻기 위해서 시각적인 자극과 청각적인 자극, 즉 다시 말해서 엿보기, 엿듣기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상상력을 충족을 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고 하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피해자에 대해서 대놓고 당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이쪽 집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성적 흥분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 케이스라고 보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적인 그 변태 성향을 가진 남성이 아마 이 여성이 아마 혼자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뭐 남편이라든가 또는 뭐 남자친구라든가 이런 사람 또 오빠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텐데 본인이 이 피해자를 갖다가 상당히 만만하게 보면서 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난 당신만 생각하면 흥분이. 자,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 했는데 그건 정말 저는 너무 지금 막 양 변호사님 웃고 계시는데 저게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 가라. 이사비 줄 테니까 고소는 하지 마라.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 당신이 이사 가세요. 이사비 드릴 테니까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 심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보통 딱 저런 짓 하다 걸렸어요. 그러면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사 가겠습니다.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가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고소는 하지 마. 내가 이사비 줄 테니까 너 이사 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드문 경우라고. 이게 진짜 드문 인간이에요, 약간. 드문 경우고 지금 어. 피해자를 상당히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이고요. 만약에 이 피해자의 남편이 연기자들 중에서 마동땡 같은 그런 분이 만약에 남편 같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건데 이사비를 줄 테니까 이사를 가라. 그리고 고소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사비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고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 당하는 것은 이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하는데 그것을 그야말로 돈을 주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이사 갈게요 해가지고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명할 텐데 이사비 줄 테니까 너 이사 가. 그리고 고소하지 마. 결국 이 사람은 고소를 안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지금도 이 피해자분은 물론 지금은 뭐 부모님 집에 가 계시거나 이렇게 현장을 벗어나 계시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면 계속 같이 이웃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이 여성은 지난 15일에 이 남성을 경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피해자 조사까지 다 마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 이후에도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가해자가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출퇴근길을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일상을 감시당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보복당할까 봐 그럼요. 두렵기까지 하고요. 또 여성을 이사를 하거나 경찰이 제공하는 임시 숙소에 머무는 것도 개인 사정상 지금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제가 확실한 처방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고소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뭐냐?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신상 공개하면 신상 됩니다, 공개. 이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증거가 명백하다면 신상 공개하면 본인이 그런 게 제일 두렵겠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지금 이 여성은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 남성한테 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구속. 얼마 전에 그 신당역 그 살인 사건 전주환도 구속이 안 됐습니다. 과거 스토킹으로. 훨씬 이거보다 중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은 뭐 고소인 조사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좀 덜 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지금 이 남성을 여성과 완전히 분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뭐 임시 조치로 뭐 유치하게 가두는 것도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스토킹 할 때 일단 뭐 실효성의 조치 중에 하나가 접근 금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옆집 살아요. 뭐 접근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여성이 뭐 좀 더 중한 피해를 입을 위해가 여러 가지 더 있다거나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이 여성을 보호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남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여성이 지금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사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같다는 결국은 안타까움이 가실 듭니다. 거예요. 그 안타깝습니다. 방법밖에 없어요, 솔직히. 자, 양 변호사님. 얼마 전에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사는 40대 남성이 여중생 흉기로 위협해서 옥상 가다가 미수에 그쳤던 사건 아시죠? 자, 그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우리 가족분께서 제보 메일을 주셨는데 결국 그 아파트 그 학생의 아버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탄원서 받고 다니는 그 탄원서 받는 방법 그 계속 같이 있어요, 지금. 계속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이게 이 나라 법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스마트워치도 그렇고 피해자가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처벌을 하기 전이라도
확실하게 이 사람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해자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동학대 문제, 가정폭력 문제, 성과 관련된 문제도 가해자를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왜 자꾸 우리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 여성이 집을 옮겨서 살아야 됩니까? 저도 무조건 구속시키자는 얘기는 아시다시피 구속하는 거 반대지만 이런 경우에는 떨어뜨려 놔야죠. 그리고 그거 자기 부용 부담으로 하도록 만들어야죠. 경제적 비용 부담이 현대사회에서는요, 웬만한 처벌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저런 경우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그냥 발상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숙소로 가거나 당신이 어떤 곳을 구하지 않으면 뭐 숙소비를 징집을 하겠어, 강제로 압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면요, 처벌이 아니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좀 발상의 전환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뭐 얘기해봤자 이게 뭐 국회에서 반응도 없는데 참 입만 아픈데 말이죠. 자, 두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30대 공무원이 분실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근무처에 보관 중인 주민등록증을 챙겨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무원의 기막힌 행각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말 그대로 기막힌 사건입니다. 김 기자가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 30대 여성이 지난 3일 새벽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서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입구에서 제지당했다는 일입니다. 여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르다고 판단한 클럽 관계자가 신분증 무단 도용을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알고 보니까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클럽 입장을 시도한 거였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이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주민증 어디서 난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여성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센터에 보관된 분실된 이 주민등록증을 슬쩍 가지고 나와서 저 클럽에 갈 때 사용을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경찰 이제 연락을 받고 이 주민등록증 실제 주인이 국민신문고에 이제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한 건데요. 지난 6월에 본인이 신분증을 잊어먹었는데 그 신분증을 공무원이 들고 가서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들어가는데 성공도 못하고 못 들어갔어요. 또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왜 다른 사람 걸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려지고 싶어 뾰루롱이라고 저희가 잡아봤는데. 야. 교수님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상황이 딱하네요. 예, 딱합니다. 클럽은 가고 싶고 그 클럽 입구 통과하는 것은 어렵고 자신이 없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좀 더 어리게 보였으면 아마 통과를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쓴 것이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그 분실한 그 주민등록증을 이용을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 좌절됐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 여성은 30대 중후반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도용된 그 여성은 30대 초반이라고 하니까 글쎄요, 30대 중후반하고 초반하고 조금만 관리를 잘하시면 그걸 커버를 하실 수는 있을 텐데 어쨌건 간에 좌우간 이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적어도 클럽에서 이렇게 그 문을 이렇게 그 통과시키는 사람의 눈에는 여기는 오시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비교를 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안타깝네요. 예. 근데 30대 후반이면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예전에 한 20년 전에 취재차 홍대 클럽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놀러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30대 후반이 못 들어가나요? 알아본 바로는 나이 제한 왜 웃어?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웃어요? 저 아직 모르니까. 근데 나이 제한은 없지만 일부 클럽이나 술집의 경우에 22살부터 37살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또는 1980년대생부터는 입장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제한하는 문구를 입구 앞에 붙여놓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뭐 김서연 기자 정도를 빼놓고는 클럽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좀 아시는 만한 분은
백성문 변호사님. 왜 그러세요? 저번에 저는, 방송에서도 네, 70년대 얘기하셨잖아요. 생이라. 저는 잠깐만. 네. 스톱. 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백 변호사님, 네. 그 사법연수원 다니실 네, 때 네. 일산에 있는 그 주변에 저 나이트클럽, 일산 주변을 많이 안 갔어요. 그 고향 쪽 나이트클럽 다 순례를 하셨다고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 진짜? 자꾸 이렇게 허위 사실을 명예훼손인데 이거. 아니 나이트클럽 가는 게 뭐 어때서 네, 명예훼손? 제가 어렸을 때는 클럽은 한 번도 안 가봤고요. 클럽은 이제 생기면서 제 나이가 안 돼가지고 못 갔고,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나이트 클럽이라는 데를 몇 번 가봤는데 그때도 약간 비슷한 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앞에서 이렇게 신분증 보다가 가짜 신분증 뭐 나이가 어린데 나이 많은 사람 거 들고 오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니면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인다 그러면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클럽도 계속 지금 옛날보다 더 심해졌나 보네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왜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세요 지금? 예, 양 변호사님은 우리 백 변호사님 과거를 좀 아시잖아요. 저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뭐 근데 들은 얘기는 좀 있긴 예, 한데 지금 사모님 보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들은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위험해지거든요. 예. 사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양 변호사님. 저 혹시 교수님 혹시 클럽 좀 아시나요? 클럽은 이제 그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예. 거기 뭐 무슨 항공사별로 이렇게 패스. 예, 죄송합니다. 네. 잘못 여쭤봤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공무원이 뭐가 됐든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한 거잖아요. 범죄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공무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뭐 이렇게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잃어버린 신분증 같은 경우 찾으면 우리가 대부분 그 공무소로 들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도용이 되면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알고 계신 분인데 사유가 너무 좀 어이가 없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 일단 뭐 오늘 보도를 보니까 백 변호사님 네. 그 해당 구청에서는 직위 해제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주민등록법 위반이거든요. 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당연히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중하게 처벌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여성 같은 경우. 그런데 일단 공무원으로서 행정복지센터에 다니면서 분실된 신분증 같은 걸 보관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분이 이걸 들고 나서 다른 데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공공의 신뢰를 많이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연히 직위 해제될 수밖에 없고, 저는 오히려 여성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보다는 징계가 더 중하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마무리하기 전에 백 변호사님 뭐 신상 발언 다시 한번. 아니에요. 저 그만할래요 이제. 네. 말하면 할수록 꼬이는 것 같아요 지금. 해명할 고소할 거야. 해명할 기회를 지금 사모님 아니에요. 보고 계셔서 드리겠다는데 왜 아니에요. 왜 저 고소를 해요? 간 적 없어요. 저는 클럽 이런 데는. 네. 국빈관 간 거 같다고. 국빈관에서 본 거 같다고 거긴 안 지금. 가봤습니다. 네. 진짜? 네. 고소한다니까요 지금. 본 거 같다고 백 변호사님.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07년 12월 6일) 오후 5시 40분 강화도에서 경계 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해병대원 2명에게 난데없이 한 지프차가 덮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두 병사들에게 괜찮냐고 묻는가 싶더니 이내 숨겨뒀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는데요. 한 병사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쳐 쓰러졌습니다. 이들에게서 소총과 실탄 그리고 수류탄 등을 빼앗은 범인은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사건 직후 대대적인 검문 수색이 시작됐고 강화, 김포, 일산 일대에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지만 범인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해병대원 살해, 총기 탈취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저는 진짜 이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제가 이때 2007년 대선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정치부 기자 하면서 대선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진짜 각 후보 진영에서. 자, 일단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2007년 12월 6일 오후였는데요. 강화도 전방 지역에서 경계 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해병대 병사 2명을 한 SUV 차량이 덮칩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이들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묻는가 싶더니 숨겨뒀던 흉기를 꺼내서 마구 찌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범인은 이들이 들고 있던 K2 소총 한 정과 실탄 75발, 수류탄 1발, 유탄 6발을 빼앗아서 강화도 북쪽 방향으로 도주합니다. 자, 이 단서가 있었나요? 일단 범행 발생할 당시에 때마침 그 주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목격자 2명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사건 설명하면서 해병대원 1명은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1명은 생존했다고 했죠. 생존한 해병대 병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착의가 30대 중반의 남자, 키 170, 그리고 베이지색 점퍼, 머리에 상처가 있다.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이제 떨어뜨리고 갔던 모자나 뭐 안경이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것들을 이제 수거를 해서요. 나중에 CCTV를 통해서 이제 범인의 차 번호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이 정도면 거의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문제는 이 차량이 2007년 10월에 경기도 이천에서 도난된 차량이었고 사건 다음 날 이 차량은 전소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고 또 저렇게 네, 맞습니다. 증거인멸을 했군요. 네, 또. 그래서 경찰은 신고 포상금 2천만 원을 내걸면서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범인의 몽타주를 배포하게 된 겁니다. 자, 사건 벌어지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전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정말 큰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진돗개 하나. 일단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던 사건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96년도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였고요. 2007년도에 강화 총기 탈취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도발할 때 진돗개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이나 지금 군에 비상이 걸렸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총기로 무장을 한 해병대 병사 2사람을 한꺼번에 덮친 겁니다. 한 사람을 해치우고 한 사람은 중태에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거는 적어도 그때 당시에 군이 얼핏 파악하기에는 이건 군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다. 내지는 뭐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일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고요. 같은 부대, 혹시 이제 현장 지리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같은 부대 출신인데 뭔가 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까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해병대원, 귀신 잡는 해병대원이 세상에 저렇게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난파간첩 혹은 뭐 특수부대 출신 솜씨 아니냐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이 2007년 대선 직전, 그러니까 13일 앞둔 시점에 벌어진 난리였습니다, 진짜 교수님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일 전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건 발생 바로 하루 전날 당시에 그 이명박 당시 후보가 검찰로부터 BBK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날이었어요. 그 사건 다음 날 이제 한나라당 그 당사에 어떤 그 장난 전화가 왔냐 그러면 내가 총기 탈취범인데 당시 이명박 후보를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이 협박을 하는 그런 장난 전화까지 걸려왔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대선 후보들의 경호팀의 인력 장비가 확충이 됐었고 특히 이제 그런 어떤 위협을 받았던 당시 이명박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모든 야외 일정을 취소를 했고요. 실내 행사 때는 폭발물 탐지견까지 동원을 해서 수색하고 이동을 할 때는 아예 방탄조끼를 입고 이동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러한 그 대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지금 이 온갖 무기를 탈취를 한 범인이 언제 어디서 시민들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그런 그렇죠.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몰아넣었던 이 범인. 그런데 의외로 사건의 실마리가 아주 쉽게 풀렸어요. 네, 사건 발생 5일째 되던 11일 경찰은 범인이 보낸 편지를 받습니다. 약간 왼손으로 쓴 듯한 삐뚤삐뚤한 필체로 저게 지금 실제 필체입니다. CG가 아니고요. 본인이 이번 총기 사건의 주범이라고 밝히는 내용인데요. 범행 당시 상황을 워낙 상세하게 묘사해뒀다고 합니다. 일단 탈취한 총기를 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지나자마자 일부러 역파에 버렸다. 맞춤법도 좀 틀리게 한 것 같아요. 탈취인데 탈취라고
했네요. 네, 좀 그런 음. 연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총기를 어디 버렸는지까지 밝히면서 이런 범행 과정이나 이후 설명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걸로 미루어 볼 때 경찰은 이거는 실제 범인이 보낸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또 실제로 편지에 나온 그 주소를 따라가 보니까 실제로 탈취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회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은 편지 봉투에서 발견한 지문을 조회해서 범인의 신원을 확인했고 사건 발생 6일째 되던 12월 12일에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1시간 뒤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됐는데 들으신 것처럼 전국을 사실상 돌아다녔단 말이죠. 이건 좀 구멍이 좀 뚫렸었나 본데요. 네, 상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좀 허술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사건 당일에 이제 강화도 김포에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해병대하고 경찰의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사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교통이 거의 마비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이 차량이 지명 수배된 바로 직후에 서서울 IC를 지나는 용의 차량을 봤다라고 하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바로 검문을 시작하지 못해서 몇 분 차이로 놓쳐버린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했고요. 이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쭉 다닌 동선을 확인을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경기도, 화성, 수원, 전남, 장성, 부산, 서울 등 이 전국을 갖다가 휘짓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인이 탈취한 이 총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뭔가 큰 일을 갖다가 벌이려면 벌일 수도 있던 그런 아주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기가 지금 총기가 발견된 현장입니다. 자, 도대체 저자는 누구였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편지 봉투에서 지문을 확인하고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조모 씨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이제 서울로 자입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친구를 통해서 단성살대로 불러내도록 한 뒤에 검거가 됐는데 아까 우리 막 여러 추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특수부대원 출신일 것이다. 아니면 강화도 지리에 밝으니까 강화도 주민이거나 강화도에서 군복무를 한 사람일 것이다. 난파 간첩. 네, 난파 간첩일 것이다. 다 틀렸습니다. 뭐예요? 강화도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었고 예. 그냥 5%도 차량 동호회 가입해서 우연히 강화도에 많이 가서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뭐 특수부대원 출신 아닐까 그랬는데 그냥 일반 육군 포병 출신이었고 디자인 업체와 귀금속 판매점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별다른 전과도 없었습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기만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당초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상하고 전혀 정반대되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 조모 씨가 이 자수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계속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영구미제 사건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아니 그럼 편지 왜 보냈을까요, 교수님? 편지를 보낸 것은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를 주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이게 또 다른 공범이 있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갖다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기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기를 돌려주면은 경찰의 추적이 자기를 향하는 것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범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민간인으로부터 모자 혈액도 구입을 해서 범행 현장에 방치를 했다. 이것까지 썼는데요. 실제로 자기가 이 범죄 현장에 자기가 쓰고 있던 그 모자를 떨어뜨린 것을 민간인 모자라고 이렇게 혼선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찰은 그 모자에서 DNA를 갖다 실제로 채취를 했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마지막에 본인이 살인을 범했지만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며 해서 자기가 자수를 하면 자기의 죄를 좀 약간 어떤 선처를 바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확실한 거는 이 범인이 이 편지 종이에 자신이 지문이 남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인권 저 보십시오 저거. 지금 저희가 당시에 신상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얼굴을 지금 모릅니다. 예? 자, 제일 궁금한 거 범행 동기겠죠. 놀랍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 여자친구 때문에. 저 말만 보면 혹시 이 숨진 해병과 전 여자친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피해자는 여자친구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저기서 전 여자친구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 여자친구에게 나의 이런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뭐 월세도 8개월 동안 밀리고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 그럼 좋아. 내가 너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줄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 라는 이유 때문에 저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대선 기간 같은 경우도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 해병대를 해칠 마음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그냥 비 오는데 차를 가지고 배회를 하다가 병사들이 눈에 띄니까 정말 글자가 들어 우발적 욱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제가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 때 여쭤볼게요. 자, 백 변호사님. 네. 법원의 판결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 사람 민간인입니다. 그죠? 민간인인데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단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군인을 습격해서 뭐 아까 여러 가지 무기들을 탈취해갔기 때문에 군사재판이 열린 건데요.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총기를 탈취하려는 고의는 인정이 되는데 이 초병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부분이 감형이 돼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고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람 15년 형기를 마치고 올해 12월에는 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정말 앞길이 구말리 같은 20대 초반의 해병대원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출소합니다. 올 연말에 출소합니다.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일단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백 변호사가 저희가 이제 기록을 보지는 못했지만 살해 고의가 인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살인죄 적용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해치사 정도만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이 사람에게 무슨 면죄줄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책임 소재를 진짜 글자 그대로 사람을 해칠 마음이 없었다고 법원이 본 겁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증거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자, 교수님, 일단 좀 마무리 좀 이자는 도대체 뭐 이자 이게 그거잖아요. 야, 너 날 버린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 보고 고통 좀 받아봐. 그러면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청년을. 글쎄 지금 이제 이와 유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 암살 사건에 있어서의 그 암살범 힝클리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조디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의 관심을 끌고 그 사람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좀 끌어내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 시도합니다. 예. 네, 그런 거하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결이 비슷하지 않는가. 전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당시에 그 죽음을 맞이한 그 해병대원이라든가 또 부상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하고의 전혀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것은 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황당하기 그지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중국으로 가보시죠. 흰색 차량이 도로를 빠져나가려다가 갑자기 차를 멈춰 세웁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뭔가를 발견한 건데요. 운전자가 내린 순간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3륜차 한 대가 도로를 가로질러서 콩 남성과 차를 들이박은 뒤 멈춰섰습니다. 당시 남성은 온몸을 던져 3륜차를 막아 세우려고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3살짜리 아이가 차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차도 굴러가요. 네, 남성은 3륜차에 부딪히고도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수석으로 달려갔고요. 빠른 대처 덕분에 차는 충돌 없이 멈춰 섰습니다. 3륜차에 타고 있던 아이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지 무사히 걸어서 차량을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아이가 차를 혼자 움직인 거예요? 네, 당시 아이의 아버지가 키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하필이면 아이가 열쇠를 비틀어서 시동을 걸었던 겁니다. 몸을 던져 아이를 구한 오늘의 주인공, 팔에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만으로 가보시죠. 대만의 한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이상함을 감지한 듯 일제히 동작을 멈추는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오, 야. 이거 아주 영화 같아요 지금. 네. 천장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견디지 못한 구조물들이 순식간에 내려앉은 겁니다. 와, 학생들 괜찮았어요? 네, 체육관 안에 있던 학생들이 재빨리 기둥 옆과 출입구를 향해 달려간 덕분에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문제는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대만 동부 지역의 건물들이 붕괴하거나 달리던 열차가 탈선하고 아이고야. 또 다리 일부가 붕괴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특히 이틀 연속으로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이 재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하루빨리 일상 복귀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고단한 것 같아요. 힘겹게 침대 위로 올라가더니 저기서 누워서 잠잠에 빠집니다. 아유. 근데 이 소리 들리시죠? 반려견들이 여성을 보고 막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침실로 들어온 또 다른 여성, 침대에 누운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아들의 침대 위에 저렇게 누워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빨랫더미에 가려져 사람이 있다는 걸 순간적으로는 바로 알아채지 못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을지 당사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I saw a dirty foot sticking out of the top of the bed. It was more confusion, honestly, at first, and then she charged at me. It's not a good feeling. 네, 조용히 방을 빠져나간 주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동안 이 노숙인 침대에서 내려와 박스 하나를 집어들고 방을 나서는데요. 본인이 붙잡힐까 봐 두려웠던 건지 이 박스를 주인에게 던진 뒤 집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찰이 50대 노숙인 검거하는 성공을 했는데요. 이 노숙인은 이전에도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등 절도 혐의로 여러 번 체포된 바 있었다고 하네요. 아휴,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 남성이 창문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 남성 정말 고통스러워 보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의 손을 꽉 붙들고 있는데요. 이 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 떨어질 거 잡아주는 거. 여기가 달리는 열차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남성의 정체가 더 놀라운데요. 열차가 잠시 멈춘 사이에 저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를 훔치려는 좀도둑이었습니다. 어허. 하지만 눈썰미 좋은 승객이 도둑을 발견하곤 팔을 붙잡아 놓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딱 한데 이렇게 잡은 그리고 거구나. 기차는 간 거죠. 어머나. 이 도둑은 저렇게 창문에 매달린 채 15km나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음 역에 정차된 뒤 절도 혐의로 체포돼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아유, 기분 좋은 소식. 예, 결과적으로는 기분 좋은 소식.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우리 김서연 기자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자, 그냥 드릴 수는 없고 퀴즈를 준비했다고 하죠. 준비됐습니까? 네, 제가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 요가 관련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요가. 네, 그 요가 자세 중에는 동물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동물의 이름을 딴 별칭으로 부르는 자세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한 동작의 일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동작엔 과연 어떤 동물의 모습이 숨어 있을지 알아맞혀 보세요. 지금 방송사고 아니죠? 재밌겠네. 이 요가예요? 네. 이것도 요가예요, 욕한 거 이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하는 욕? 뭐 그런 거 아닌 거죠?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요. 다시 한 번. 패널분들도 지금- 한번 뭐야, 써보시면 이거. 어떨까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자. 네, 이게 이거 자 해. 교수님. 교수님 너무 안 돼, 이렇게. 안 돼, 안 돼. 그건 베베 막 꼴대 한 번. 아무튼 네. 자막 그래서 자막 정답을 위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고양이, 2번 독수리, 그리고 3번 아나콘다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보기에 없는 얘기를 코브라 아니냐고. 진짜요? 코브라도 있기는 해요. 진짜. 저 코끼리인 줄 네. 알았는데. 코브라는 근데 보기에 없으니까. 네, 정답을 아신다면 잘 아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어렵다 이거. 그래요? 힌트. 캡처해서 이렇게 좀 이 세 개 검색하시면 나올 이게 왜 것 어려워? 같은데. 모르겠어. 그래요? 힌트. 힌트요? 힌트. 힌트 없습니다. 힌트 없어요. 한 번 다시. 네. 모르겠어. 다시 한 번. 네, 이게 상체만 보여드리는 건데. 네. 자, 교수님도 좀 잡아주세요. 교수님 보여주세요. 아니, 전 잘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4번 골뱅이 jtbc.co.kr로 정답 보내주시죠. 정답만 보내주시지 마시고
사연과 사진 같은 거 좀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